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부자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인해야 할 여당은 심각한 민생 위기에도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민생 현장에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광진을은 어느 동네를 얘기합니까? 저희가 그 9213동, 자양도 1, 2, 3, 4동 있고요. 또 화양동 있고 네. 한강변을 둘러싸서 있습니다. 네, 한강의 동쪽 네. 그리고 강북이고요.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청와대에요. 그렇죠. 부대변인, 대변인 합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또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좀 그냥 의아한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약식 회견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뭐 안 하겠다, 잠정 중단.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 어제 바로 또 재개했어요. 네. 그리고 약식 회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준비도 안 됐다, 뭐 옆에 대변인의 도움도 안 받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대변인, 대변인을 하셨던 분으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라고 시스템 보입니다. 붕괴. 네.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이 수행원으로 갔던 것 또한 굉장한 그 시스템 붕괴 현상이고요.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도 대변인실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행위이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제가 만약 그 대변인실에 있었더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고 대변인과 이 대통령실에 입이 되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는 신뢰관계입니다. 네. 기자들에게 본인이 한 말이 팩트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자들이 취재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발언은 대통령이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통령 대변인실이 상당수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소통수석실에서 혹은 홍보수석실에서 약식 회견을 중단하겠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다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대변인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민간인 수행원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러한 역할을 의전비서관이 해야 마땅한데 네. 의전비서관 또한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순방이라는 것 자체는 의전장이라는 외교부에서 이 대부분의 일정들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데요. 외교부의 역할 또한 모조리 다 무시한 현상이 바로 그 민간인 수행원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도 나의 어떤 그 정치적 혹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인사도 그렇고요. 네.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받아넘겨질 수가 있는데 너무 상식선 이상인 겁니다. 본인의 친인척을 채용해놓고서도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몰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꼭 법을 다 일일이 만들어 주셔야 지키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있는 법을 다 지키면 물론이고 상식 수준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법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식을 무너뜨리고 계셔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가장 붕괴하는 장본인은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실,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예. 어제도 저희 맹현균 기자가 얘기하는데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분들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 이를테면 그렇죠. 약식 회견 같은 게 있으면 예상 질문도 뽑아보고 예상 답변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런 약식 회견은 없습니다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에도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할 수 다만 없죠. 기자들하고 조율할 수는 없었겠죠.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그러니까. 있어야 하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일같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궁금증들을 풀어주면서 소통의 정부를 표방하겠다라는 목표로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마를 때로는 타주고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걸 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할 바에야 못하러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는가 도어 스태핑을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이 생각까지 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지지율이 거의 추락 상태잖아요. 오늘 네. 여론조사는 32%까지 부정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손해일 텐데도 고집하는 까닭은 뭘까요? 물론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성격이겠죠. 성격이 그럼 아니 대통령을 성격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씀을 네. 계속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기관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일일비해서는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혹은 뭐 어떤 기준이랄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일단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사실은 대통령이 기침 한 번만 해도 건강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정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생기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본인의 그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대통령 놀이하는 거냐라는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계신 그 말들이 그만큼 신뢰가 바닥으로 많이 추락해 있다라는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태도도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취임한 지 2달이 갓 지났습니다. 예. 네, 총평을 해보신다면 새 정부에 대해서요?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어쨌든 야당은 보통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잘 못하길 바라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왕 정권을 가져갔으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여당 의원님 한 분을 이제 복도에서 만나고 왔는데 아직 우리가 서로 태세 전환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네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혹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마냥 좋아해야 하는 게 야당일 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 걱정이 되고 나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토에 가서 이 여러 일정들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야당으로서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나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국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자리인데 리스크는 없을까? 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도 그런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탈중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일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 그건 야당 국회의원 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혹은 국민들은 걱정하는데 대통령 부부께서만 그걸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참 슬픈 요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부정평가도 뭐 60%가 넘어서요. 도대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아니 네. 뭐 객관적으로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네. 뭐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정평가를 받는다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들의 1년차 1분기 때의 지지율을 쭉 뽑아봤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봤는데
부정평가가 제일 높았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부정이 46%였거든요. 46%. 와. 거기에 네. 비하면 63은 굉장히 높은 그러네요. 숫자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11%가 부정 여론이었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이 29, 긍정이 5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비교를 해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지지율을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라고 끊어버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도 처음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대통령을 처음 처음입니다. 만나는 네, 그런 당혹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럴수록 사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여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뭐 이웃집이긴 하지만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는 상황이고 이게 내부 권력 다툼 맞는 거죠? 아주 치열한 권력 쟁탈전에 쟁탈전. 들어갔죠. 이것 또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르는 리그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그저 이것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는 듯한 느낌을 또 받고 또 장제원 의원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는 행보들을 하면서 그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이상 떨어뜨리는 걸 막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찾아야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단 한 시간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고유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물가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그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와 있는데 네, 당장 점심 먹으려고 해도요. 점심값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 회식을 못 한다는 얘기까지 네, 나올 그럼요.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계속 권력 쟁탈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된 허니문 기간이어야 할 집권 초기의 정부 여당의 모습이 저게 맞는가 집권 말기에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저는 의아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리위원회가 조사 기능도 없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도 의아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3전 3승을 이끈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아주 혁신적인 지도부를 만들어내서 야당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그래도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됐던 게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었는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끝내 내보내려고 하는 건 어떤 까닭일까요? 옆에서 가까이 보신 분으로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에서 보면 늘 여당 안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익명에 의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무슨 관계자 이러면서 그래서 핵심 관계자 이런 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서 그랬죠.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서 너무나 서럽고 외롭고 그랬다. 네. 저는 그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외로웠나 보다 그 안에서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는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안에서는 자꾸 본인을 끌어내리려고만 잡고, 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게 저에 대한 공격을 너무 많이 했던 분이시라 고 의원님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네. 뭐만 했다면 자꾸 걸고 넘어지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잘 자리를 잡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들이 하나의 그 롤모델을 삼으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좌표로 삼으면서 이제 키워나가질 그렇죠. 수가 그래야 있는 제2, 거거든요. 제3의 이준석도 나오고 맞습니다. 여당, 야당에도 젊은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것이고. 나오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꺾여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싸움을 통해서 본인의 덩치를 키워왔거든요. 왜 그런 걸 택했을까?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세를 초기에는 바짝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정치를 길게 본다면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고 독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했던 것에 대한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 생활을 오래 하고 정치를 오래 하셨던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원로급의 의원들께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젊은 정치인을 쉽게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도 있는데 그게 없는 걸 보면 정말 저게 끝나려면 아직 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이라고 하나요? 그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댁이 있는 곳 거기는 네. 가보셨죠? 예. 그 실제로 가서 보니 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뭐죠 시위, 예. 무슨 방송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집에 있으면 정말 집에 있으면 너무 잘 들립니까? 너무 잘 들립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집과 그 시위대까지의 거리가 마치 굉장히 멀어서 귀 기울여야 들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밭을 이렇게 매는데 대통령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욕이 너무 생생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욕설을 막 대놓고 합니까? 예. 네.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저 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리거나 왕왕거리거나 뭐 이러기라도 하면 좀 덜 할 텐데 너무 명확한 단어들이 귀에 다 꽂혀버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민망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를테면 그런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변호사 하시니까 뭐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무게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가요? 아마 비서실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아마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그렇죠, 도저히 주민들도. 참을 수가 네. 없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국정원 압수수색 같은 이런 사안들은 네.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검찰의 수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모든 게 정광석화처럼 너무나 빠른데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하는데 정권 네. 입맛에 맞는 수사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벌써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이런 수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시면 절대로 이 근처에 아이들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혼탁해졌는가 하고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꼭 가보시면 욕설과 좋겠어요. 저주, 뭐 혐오 이런 것 물론 맞습니다. 그 단어를 직접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군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건 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어떤 사람, 유튜버, 뭐 극우 또는 보수 유튜버,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거는 약간 놀라운 사실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를 총무비서관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사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혹은 대통령실 장차관, 밖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을 검증하거나 하는 곳이고요. 대통령실 안에 있는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하게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그 친인척 채용, 그것도 총무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유튜버의 누나, 이것도 역시 총무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한 거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 마땅하고요. 네.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능한 직무유기죠. 거죠. 네. 예, 그것 또한 경질돼야 마땅한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쭉 들여다보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무비서관 그리고 그 민간인 수행원의 아내, 민간인 수행원이 어떤 분의 아내였는데 그분이 인사비서관이었죠. 그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공직기강 네. 비서관실인데 공직기강 모두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검사나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나. 네, 그것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미 이분들이 임명이 됐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최소한
임명을 하든 혹은 재정을 만지든 혹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든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외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공무원이든지 이래야 누군가는 이거를 좀 투명하게 걸러지고 눈치라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분들은 대통령과 더불어서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리들이 혹은 부정한 일들이 있어도 막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전 정권은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실을 검찰과 민변이란 프리즘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근무해 보셨으니까 실제로 청와대에 네. 민변 출신이 얼마나 도배가 돼 있는지. 만약에 그 당시에 민변이 도배가 됐다면 기사가 진짜로 도배라면 네, 기사가 안 나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기사로 도배를 했을 거다. 당연하지요. 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지인의 아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아마 정말 가루가 되도록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정부였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연 무엇인가? 매번 전 정부랑 비교하시는데 전 정부의 장관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보다 훨씬 못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교도 하셨는데 엊그젠가 기사 난 거 봤는데요. 낙마된 장관의 숫자도 윤석열 정부가 더 이제 높아졌더군요. 2달 만에. 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시는 게 저는 첫 번째 숙제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거기에 대한 분노만으로 가득 차다 보니 나라와 국정은 조금 등한시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뭐가 분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있겠죠. 하여튼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거죠? 예. 그 고민정 위원은 어떤 민주당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은 늘 힘든 사람들 옆에 있었고 외로운 사람들 옆에 있었던 민주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서 존재해도 토론할 때는 세게 부딪히지만 하나로 결정이 됐을 땐 서로 보듬고 가는 게 저는 민주당의 모습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로가 너무 배척하려 들기도 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누구의 당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당원들, 우리 혹은 저의 그냥 나의 민주당.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의 그 옛날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역할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동시에 나온 게 뭐 친명 그룹 때 뭐 친문 그룹 이런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싶고 뭐 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출마 선언문에도 문재인 혹은 이재명 혹은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것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개파를 얘기한다는 게 저는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별 관심 없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기사 쓰기 좋다 보니까 네. 자꾸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막상 저희 의원들끼리도 너가 친문이 맞아? 너가 친명이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하면서 경쟁하다 보면 때로는 거친 말도 나오고 또 선명성을 드러내다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민주당,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더욱더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고민정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테면 을과 연대하는 민주당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뭐 주목할 만한 거였고 맞습니다. 또 약자나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민주당 그게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서 좀 우아했던 게
상임위 지원을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를 지원한 민주당 의원이 특히 일지망으로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다. 야, 이건 기후 위기도 심각하고 노동이 윤석열 정권에서 후퇴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더 후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면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해서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면 국토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뭐 국토위 그렇죠. 네네,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노동 문제나 혹은 약자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환노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게 하나 있어서 네네. 국회 상임위 말씀드리고. 기능이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거는 또 산자위에 들어가 네,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노위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기도 한데 한편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제가 부름을 그쪽으로 받는다면 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그런데 네. 한 명도 없는 건 조금 그럼 저도, 의아하다라는 건 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정신을 잘 못 차렸다.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힘 있는 상임위를 가야지 환경노동 가치 지향적이거나 또는 뭐 소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면 나의 민주당은 공허해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 민주당 의원들은 약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상임위에 가서 싸워야지 하고 요구하실 테고 그리고 아직 상임위 배분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망한다고 해서 다 그쪽으로 물론 가지는 그렇죠.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보답할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